할머니, 우리가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 식당 아줌마들은 못 배워서 저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겨우 8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돈 내고 먹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는 너무 옛날 생각이세요. 손자가 식당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당하게 내뱉는 그 말에 이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 물려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서 비싼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73세 노모에게 마중도 나오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으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손자에게까지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무시당한 한 할머니가 인생 마지막에 내린 통쾌한 응징의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로 73살,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창문을 열면 고요한 시골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평생을 이 흙냄새 맡으며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온몸이 땀으로 축축해져도 저는 그 삶이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심은 배추가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 가슴 깊이 차오릅니다. 굵어진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올해도 잘 자라라 얘들아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제 일상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작은 시골집 한 채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는 사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자야, 이 집은 네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질 때를 위한 거야. 혼자 힘들어지면 그때 팔아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 서울 아파트는 돈이 좀 들 거야. 요즘 다들 그렇게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지. 하지만 3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살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에이, 그까짓 집이 뭐 대수라고. 우리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아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시골집에 남아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지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물려준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서울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에 동의해줬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말이죠. 물론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자동차를 바꾸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말이죠.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거 어떻냐고요? 가끔은 적막했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되면 혼자 먹는 밥상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자식과 손자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제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몸은 어때요? 그 짧은 통화 후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아들 집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검진보다는 오랜만에 온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을 작은 통에 덜어 포장하고 뒷밭에서 손수 뜯은 나무를 깨끗이 다듬어 말렸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좋아할까? 손자는 이런 거 먹을까?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큰 가방에 정성을 가득 채우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들판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부풀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가는 건가? 우리 손자도 많이 컸겠네. 목소리도 변했을까? 기차 안에서 저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마중 나온 가족들을 상상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자가 할머니 하며 반갑게 뛰어와 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곤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 대합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성가신 듯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 그냥 버스 타고 오시면 되잖아. 퉁명스러운 말투에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약속 있어서 저도 못 가요. 역 앞에서 택시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제 삶이 그들에게는 그저 대충 버스나 택시 타고 오면 되는 일 정도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늙어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끙끙거리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 해도 모두들 바쁜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지나쳐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무심했고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릴 때마다 젊은 사람들은 못 본 척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투명인간이 되는 건가? 힘들게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었더군요. 온종일 굶은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저녁밥을 기다리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인사드려야지. 그런 반가운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혼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영감 생일이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대로더라고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현관에 홀로 서니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먼지가 쌓인 저와 영감 사진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앉아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아들 내외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디 가서 배부르게 먹고 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입가에 고기 기름기가 번들번들 흐르고 손자의 옷에서는 소고기 냄새가 확연히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고기 먹고 왔어요. 완전 맛있었어. 할머니도 거기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해맑은 손자의 자랑에 제 기대는 허망하게 부서졌습니다.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며느리와 아들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놓고 피곤한 듯 하품을 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리모컨을 찾아 헤맸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죠?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저를 기다려 함께 식사하자는 말은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빈속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왈칵 눈물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손자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괜찮다. 늙으면 배 안 고파. 너희들 잘 먹고 와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냉장고에서 찬밥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을 씹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다음 날 손자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저는 손자를 제 무릎에 앉히고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지니 오랜만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글자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될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 라며 차근차근 알려주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가 제 말을 중간에 뚝 자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잖아. 그런 건 물어봐도 몰라. 공부는 아빠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면 나중에 더 헷갈려.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자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순식간에 가볍게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가 알려줘 하며 반짝이던 눈빛이 할머니는 모르는구나 라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제 무릎에서 내려가는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도 할머니는 모른다는 말이 박힌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을 되짚어봤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 일찍 결혼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삶, 자식들 뒷바라지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세월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이 그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삶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손을 잡고 걷는 길이 꽤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뭐 했는지 들어보세요. 손자가 신나게 떠드는 모습에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다 먹은 과자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휙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그 봉지를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이고, 그러면 못 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버려줘야 환경미화원분들도 할 일이 생기죠. 각자 사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요. 우리가 깨끗하게만 하면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일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에게도 돈이 돌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기는커녕 돈으로 모든 가치를 설명하려는 그 괴상한 논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된단 말이야? 어머니는 경제 개념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해요. 제가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 근면, 예의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그저 구식 생각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 다음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좀 쉬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손자랑 며느리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음식 배달 기사님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 한여름이라 두 분 모두 땀에 흠뻑 젖어 계셨습니다. 헬멧을 벗은 머리카락이 땀으로 눌러붙어 있고 등판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대놓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냄새야. 땀 좀 식히고 다니지. 위생도 중요한데. 그러고는 옆에 있던 손자를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요즘 숙제 잘 안 하지? 숙제 안 하고 공부 못하면 이 아저씨들처럼 위험한 일 하면서 돈도 얼마 못 벌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며느리가 툭툭 내뱉는 소리에 배달 기사님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분은 어색하게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더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배달 기사님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눈빛에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옆에서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니, 뭐 그렇게까지 인사를 하세요? 배달 아저씨들도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배달 기사님들이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고 아이에게까지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 할미는 꾹 참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며느리랑 얼굴 붉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지훈이가 반찬 투정을 해서 제가 고깃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외식을 한다고 하니 우리 손자가 신나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니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다 먹고 제가 종업원에게 부탁하려던 순간 손자가 먼저 지나가던 종업원 팔을 툭툭 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종업원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갑작스런 터치에 깜짝 놀라며 굳은 표정으로 새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지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치 좀 더 주세요라고 예쁘게 말해야지. 사람한테는 말로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애한테 그러세요? 돈 내고 먹는 건데. 뭐 어때요? 종업원들은 원래 그런 거 하려고 일하는 건데요. 아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냐? 종업원분들도 다 사람이고 가족이 있을 텐데 너희가 왜 이렇게 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 아줌마들은 우리보다 못 배워서 저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 입에서 돈 없어서 저렇게 일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건 분명 부모에게서 배운 생각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도 않았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서울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두면 제 자식 가족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니야. 너희도 함께 가자. 중요한 일이니까.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 은행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고 따라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간다고 하셨는데 여기 왜? 잠깐만 들를 일이 있어. 은행 창구에서 저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있죠? 그거 다 갚아주세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총 대출 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액 상환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하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빚 때문에 마음 졸이셨어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갚을 텐데. 아무튼 정말 고마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몇 천만 원의 빚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고마워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됐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대출금이 모두 정리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파트 빚 다 갚아주고 이제 집도 완전히 저희 명의로 변경해 주시려고요? 며느리도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집도 저희 것이 되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집뿐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길을 걷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 드디어. 며느리가 신나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우리 빚까지 갚아주시고. 아들도 마음이 가벼워진 듯 걸음걸이가 경쾌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늘은 정말 기념할 날이네요.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어떤 가구를 들일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방도 넓게 확장하고, 아이 방도 새로 꾸미고, 그리고 베란다도 확장해서 거실이랑 합치면 훨씬 넓어질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야. 점심을 먹은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요? 아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그 건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30대 부부에 아이 둘 있으시고, 전세금도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주신다고 하니, 세입자분들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전세가 뭐예요? 무슨 전세?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살던 집 말이야. 전세 놓기로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로? 응, 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르신 통장으로 이미 송금됐고요. 다음 달에 잔금 치르고 입주 예정입니다. 아들이 허둥지둥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 효도하며 살게요. 효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서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찬찬히 말했습니다. 손자 생각? 오히려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한둘이야? 첫째, 73살 할머니를 마중도 안 나왔어. 무거운 짐 들고 혼자 오라고 했잖아. 둘째, 내가 와서도 밥 한 번 같이 안 먹었어. 너희끼리 고기 먹고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셋째, 내가 손자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할머니는 몰라라고 했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어머님. 내 말 안 끝났어. 넷째, 손자한테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라고 가르쳤어. 배달하시는 분들 보고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섯째,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어. 돈 내고 먹으니까 상관없다고 했잖아. 여섯째, 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일곱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정당화했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후에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손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짐을 모두 챙긴 후 아들 방 침대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들이 내 집을 담보로 받은 돈 내가 다 갚았다.
니들이 갚을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나는 어미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의 삶이다. 그동안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나이 들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내 돈만 받아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생각도 똑똑하다. 73년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도 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안다. 손자가 걱정된다면 너희가 제대로 키워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줘라. 예의와 감사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줘라. 니들이 잠시 살던 집은 원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너희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알아서 살아라. 저는 그 편지 한 장으로 모든 미련과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새벽길. 무거운 캐리어는 여전했지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되찾았구나. 해방감과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기차가 시골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며칠 동안 비어있던 집 안에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서울에서 느꼈던 그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포근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뒷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와 무가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크게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할머니가 없는 동안 혼자 잘 컸구나. 제가 손수 심고 가꾼 작물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73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뒷밭에 배추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루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제가 글을 잘 읽는다고 해서 신문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읽어주면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와 하며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때로는 서울에 있는 손자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73세라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하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할 때만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알아주길 바란다. 엄마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머니가 멀리 있어도 항상 지훈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언젠가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서 찾아온다면 그때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줄 거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73세에 되찾은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뒷밭에 배추가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배추처럼 늦었지만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